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큰 테마 두 번째 마지막 정리 시간이 됐습니다. 부자들의 코칭 MBA. 그래서 부자들은 성격과 기질을 어떤 리더십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지, 오늘은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박대리 그리고 박사장이 된 그 박대리가 박대리 시절에는 어떻게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활용해서 부자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대리는 직장 시절에 무난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일까요? 윗사람일까요? 가끔 정에 불타는 많은 분들이 아랫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직장 생활의 첫 번째 고객은 사실은 대표나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아랫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사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의 이 박 대리를 사교 주도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교 주도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사교는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한다, 느리 한다. 우리 배우셨으니까. 빨라요, 느려요? 그렇죠, 빠르죠. 자, 주도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당연히 빠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혼하신 분들을 예를 들었죠. 빠르게 관계를 하는 사교와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주도, 이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사가 만약에 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신중 안정 혹은 안정 신중이라면 많은 갈등이 예상되겠죠.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속도의 갈등이죠. 속도의 갈등. 그래서 나는 무척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상사는 매사에 심사숙고, 그죠? 매사에 심사숙고 하면서 천천히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박대리는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속도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사 중심으로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코칭 MBA, 부자가 되는 코칭 MBA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상대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모든 부자들이 갖고 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리더십이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움받고 싶은 그에게 맞춰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사가 나와 유사한 유형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빠르게 사람을 만나서 쉽게 교제하고, 또 만나서 심지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 동생을 그냥 바로 만들고 언니 동생을 만드는 것처럼, 또 스킨십도 매우 서로 좋아합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스킨십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다른 주도형이 주로 갈등 시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주도형은 지시적으로 됩니다. 원래 주도형은 지시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지시하는데 누군가 나를 지시하려고 하면 내가 약간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도형의 단점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방어하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도형이 갈등 시에 나타나는 행동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도형들은 갈등 종식을 위해서 직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주도형들이 갈등을 만들었을 때 갈등 시에 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도형들이 화가 나면 확 화를 낼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냥 그 자리를 쓱 피해버리는 형식도 주도형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는 형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화를 확 내는 것은요, 주도형일 것 같지만 사교형들이 좀 더 감정을 드러내고요. 왜냐하면 사교형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를 오히려 냅니다. 그래서 마치 잘못 보면 초보자들은 사교형이 주도형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도형들은 화를 내기보단 슬쩍 자기가 자리를 피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텐데, 그죠? 그걸 알아요, 주도형은. 그래서 오히려 자리를 쓱 피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피해주지 않고 그 도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주도형들이 이 호랑이잖아요. 주도형은 으르렁거리면서 한판 붙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교형들은 갈등 시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볼까요? 직접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박 대리가 모든 것을 기획하기로 했는데 뭔가 중대한 실수를 해서 예를 들면 점심 먹을 거를 준비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쌀을 안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궁을 하면 박 대리는 뭐라냐면 그래서 우리 식당이 저기 있던데라고 하면서 그 쌀을 안 사온 것을 이렇게 외면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교형들은 그 핵심을 다루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교형이 갈등 시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 약간 부정적 정보를 이게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이렇게 화난 사람을 그냥 달래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이 사교형들이 갈등 시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한 이야기를 사교형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예,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피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안정형. 안정에 맞춰서 제가 속도도 천천히 이야기하고 안정감을 가져가면 안정형처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정형들에게는요,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천천히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안정형이 갈등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이 심해져서 대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를 들면 그 자리를 살짝 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도형과 매우 다릅니다. 주도형은요, 화가 나는 것을 자기가 낼까봐 자기 자신의 화를 피해서 자리를 피하는 거지만 안정형은 이런 압박의 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는 게 싫어서 회피를 해버립니다. 좀 다르죠. 근데 현상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형들의 장점은 다수가 수긍하는 대안을 찾아서 자기 의견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정형들은 크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는 경향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없이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갈등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는 자녀의 경우는요. 안정형 자녀를 제가 코칭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 지방입니다. 부산 가까이에 있는 지방에서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안정사교형인데 안정사교형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심한 압박을 하면요. 놀랍게도 그 순종적이던 안정형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보통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늦으면 중학교 2, 3학년 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가 질풍노도의 시대인데 중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심하게, 특히 그 아이가 얼굴이 둥글고 그 다음에 입술이 좀 두툼하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좀 퍼져 있고 그리고 말이 느리고 행동이 좀 느린 편이고 외부 나가는 걸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직장에서도 그래요. 안정형들이 보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사들의 입장, 만약에 상사가 주도사교나 사교주도라면 굉장히 빠른 분들이죠. 그분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참 너무 느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사람을 해고하고 그 사람이 해고된 다음에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놀랍게 그 디렉토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회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형들의 장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주 갈등이 심해지면 문제 해결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껴서 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들이 갈등을 느낄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처음에는 신중형들이 양보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론적으로 무장이 딱 되면 다시 돌아서 또 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이런 면에서 틀렸고, 둘째, 이 앞뒤가 바뀌었고, 셋째,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가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당신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교형들이 돌아서서 전략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근거를 가지고 쫓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분석 후 논리적 대응을 하는 신중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중형들에게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신중형들은요, 이렇게 협조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요, 신중형들은 좀 비협조적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박 대리가 만약에 컨설턴트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예를 들면 신중한 사장들이 많아요. 신중한 사장들을 만나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마무리할 때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 박 대리는 논리가 강한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컨설턴트로서 논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 물론 컨설턴트들은 보통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중형에게는 논리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박 대리는 컨설턴트 할 때 대표이사가 컨설팅을 받는 상대측 회사의 임원이 만약에 신중형이라면 서론, 본론, 결론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전은 어떻고 중간은 어떻고 후는 어떻다라는 원인과 결과, 논리적 설득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컨설팅 자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거죠.